나는 평생 설렁탕만 끓여온 사람입니다. 77년을 살며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는 내 두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3시 시장 골목에 불이 간신히 켜질 때 나는 항상 그보다 먼저 가게 불을 켰습니다. 무쇠솥에 뼈를 넣고 천천히 물을 부어 밤새 고아낸 국물의 첫 향을 맡는 순간, 그래, 오늘도 버텨보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말로는 다 못할 외로움과 싸움이었죠. 장사 끝나고 돌아오면 고작 1시간이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며 밥을 먹이고 숙제를 보고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아들 2, 딸 1.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주들도 생겼죠. 다들 사회에서 인정받고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전화하면 엄마 잘 지내요? 물어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재산을 탐하고 있다는 걸요. 내가 가진 1,000억, 그 재산을 이루기까지 40년을 온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가게를 확장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설렁탕 비밀 레시피까지.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허름한 우리 가게에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 맛을 보던 나를 보고 그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재산관리 보고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 말을 첫째 며느리가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지점장이 돌아간 뒤 첫째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엔 며느리답게 굽실거리며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하던 사람이 그날은 말 한마디 없이 내 표정만 계속 살피고 있더군요.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1,000억? 그 질문이 머릿속을 뒤흔들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며느리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무릎 걱정한다고 챙겨주던 약. 하지만 그날부터 약 봉투가 이상하게 바뀌었죠. 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후부터는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아들이 갑자기 말합니다. 엄마 가게 우리 명의로 해두는 게 안전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병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잖아. 검진 한번 받아봐. 그러고는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오더군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위조된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늙었어도 세상 다 겪어본 여자입니다. 내 아이들이 무엇을 꾸미는지, 언제부터 왜 달라졌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바로 그날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복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설렁탕 국물처럼 오래 끓일수록 깊어지는 복수,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첫째 며느리가 은행 지점장의 말을 엿듣고 난 뒤 우리 집 분위기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빛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나를 보면 어머니 국물 좀 드셔요 하며 상냥하게 다가오던 첫째 며느리가 그날 이후엔 마치 내가 언제 쓰러질지 지켜보는 사람처럼 내 손끝, 내 걸음, 내 말투까지 하나하나 관찰하는 눈빛이 되었죠. 그 눈빛이 참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가 들고 온 약 봉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이 약이 더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바꾸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약을 손에 쥐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약, 내가 먹던 약이 아니었습니다. 색도 냄새도 질감도 달랐습니다. 나는 눈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준 대로 먹을게. 하지만 약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내 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는지, 정상인이면 알 수 없는 약인지, 병원에 맡겨 감시까지 받을 계획이었죠.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배신감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불쑥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침 장사를 막 마치고 손님들이 나간 뒤였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잖아. 가게 말이야. 엄마 명의로 두면 위험해. 그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안전하게 우리 명의로만 잠깐 옮겨두자. 엄마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 잠깐 돌려준다? 내 인생을 걸고 40년 일군 가게를, 몇 줄짜리 서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게를. 그때 아들의 눈빛에서 진짜 속내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은 끝났어. 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가 서류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연기였습니다. 더 늙은 척, 더 무력한 척. 아이들이 원하는 치매 직전의 어머니를 나는 일부러 보여주고 있었죠. 아들은 실망한 듯 그러면서도 확신한 듯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요즘 좀 이상하네. 그래, 그렇게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끝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병원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검사 좀 더 받아봤어. 그는 말끝을 흐리며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검은 글씨, 치매 초기 진단.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둘째 아들은 불쌍한 척,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요양원 가서 치료받으면 훨씬 좋아질 수도 있어. 요양원. 그 단어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차갑고 어둡고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인생을 빼앗고
내 정신까지 부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말했던 것, 이제 시작합시다. 지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어머니, 준비되셨군요. 그래. 내 아이들이 어디까지 변했는지 이제 끝을 보려고. 그날 이후 나는 완벽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할 때도, 엉뚱한 소리를 할 때도,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챙길 때도 모두 내가 준비한 판을 완벽하게 굴리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표정이 흐릿해지고 말이 느려지는 걸 보며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까. 둘째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레시피? 그런 건 없어도 돼. 가게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그리고 아들들은 돈이 주는 탐욕을 그 누구보다 잘 드러냈습니다. 1,000억? 엄마는 몰라. 관리만 우리가 하면 돼. 그래. 내들이 모르는 게 있다. 엄마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꾸민 모든 일, 너희가 속삭인 모든 말, 너희가 바꾼 약, 위조된 진단서, 바꾸려는 명의, 그리고 너희가 잃어버린 양심과 인간성까지. 나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 너희가 만든 치매 환자 박순정이라는 가짜 얼굴 뒤에는 너희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평생을 버텨온 어머니의 복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설렁탕 국물처럼, 밤새 끓일수록 깊어지는 국물처럼 내 복수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조용한 오후, 햇빛이 낯설 만큼 따뜻한데 내 마음엔 계속해서 찬바람만 분다. 나는 마루 한가운데 앉아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바스락, 낡은 봉투가 여러 개, 그리고 이름 모를 편지들,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보내지지 못한 말들이었다. 나는 천천히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성아나, 너에게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기억을 자꾸 잃어간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 자신의 기억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나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다. 나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글씨는 예전보다 휘청거리고 문장 사이엔 불안이 깊게 배어 있었다. 혹시나 내가 너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오면 너는 날 용서해 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혼자 될까봐 그 두려움을 속으로 삼키며 혼자 대비하고 계셨던 거다. 나는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성아나, 너는 강한 아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잃어도 너만은 잃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보다 내가 받을 충격을 더 걱정하고 계셨다. 나는 목이 꽉 막혀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에게 날카롭게 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짜증부터 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마지막까지 읽어내려갔다.
혹시나 내가 나를 잃더라도 너는 절대 너 자신을 놓지 마라. 그 글씨는 다 흘러내린 먹물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며칠 전 밤늦게까지 손전등을 켜고 집 앞 계단을 오르내리던 어머니. 나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어이없어 하며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편지의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의미가 이어졌다. 혹시나 내가 길 잃을까봐 집 앞길을 기억하려고 매일 연습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없어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혼자 연습하고 혼자 싸우고 혼자 견디고 계셨던 거다. 나는 세 번째 편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하나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 그 속에서 젊은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짧게 적힌 문장. 성아나,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엄마이고 싶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상자를 덮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문득 편지들 사이에서 작고 둥근 열쇠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했다. 흐릿하게 새겨진 숫자 2. 그제야 떠올랐다. 어머니가 쓰던 작은 서랍.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서랍. 왜 그걸 감추려고 했을까? 뭐가 들어있는 걸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마치 서랍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성아나, 여기엔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열쇠를 꽂았다. 딸깍. 서랍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반짝였다. 나는 그걸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다. 이 서랍은 단지 서랍이 아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어머니의 두려움도, 어머니의 사랑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알아가야 할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서랍을 다시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는 사라져가는 모든 것 속에서도 단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것을. 나, 그리고 우리의 기억. 서랍을 닫고 난 뒤 나는 한동안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이렇게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 줄 정말 몰랐다. 서랍 속에서 나온 건 오래된 녹음기 한 대, 그리고 단 한 장의 메모였다. 성아나, 이걸 듣기 전 마음을 단단히 해라. 나는 손끝이 떨렸다.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어머니가 쓰던 안락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성아나,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많은 걸 잃어버렸을 거다. 그 목소리는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겨우 짜낸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너에게 할 말이 많았는데 너무 늦어졌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자꾸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성아나, 엄마가 요즘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가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녹음기에서는 어머니가 떨리는 숨을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밤마다 집 앞에 같은 그림자가 서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한동안 멍해졌다. 그동안 어머니가 불안했던 이유, 혼자 잠을 잘 못 자고 밖을 다닐 때마다 뒤를 돌아보던 이유, 그 모든 행동들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단순히 치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실제로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성아나, 혹시 내가 사라지면 그림자부터 의심해라. 그 문장, 그 목소리, 그 떨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도 무서워도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녹음기 속 어머니는 숨을 몇 번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성아나, 엄마를 잊지 마라. 설령 내가 너를 잊어도 너는 절대 우릴 잊지 마라. 딸깍. 녹음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두려워했던 그림자. 그건 대체 누구였을까? 그저 노인이 느끼는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어머니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 서쪽 끝에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펼쳤다. 요양원 정산서, 은행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보기만 해도 등골이 차가워지는 문서. 성함 명의로 진행된 의료기기 대량 구매 내역서.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그런 걸 산 적이 없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서랍을 감춰두셨던 걸까? 나는 서류를 하나씩 훑었다. 사용된 날짜, 금액, 배송지, 그리고 배송지 주소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내가 모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 그곳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목소리가 저절로 떨렸다. 말이 안 됐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사고 옮기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 묘하게 겹쳐져 있었다. 나는 머릿속에 불길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어머니가 두려워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일까? 아니면 어머니의 기억이 흔들리는 틈을 타 누군가가 어머니를 이용한 걸까? 아니면 어머니를 쫓던 그 사람과 서류 속 의문의 거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방을 둘러보던 중 사진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어딘가를 바라보며 슬픈 눈으로 웃고 있는 사진.
그 뒤편에는 작게 적힌 문장 하나가 있었다. 성하나,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에게 밀어붙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내가 이 기록을 찾을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결국 이 진실을 파헤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나는 녹음기와 문서를 모두 챙겼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자리.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만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통화를 눌렀다. 성한 씨죠? 낯선 목소리.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흘렀다. 어머니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누구시죠? 그리고 돌아온 한마디. 당신 어머니 사라진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공포가 스르르 내려갔다. 누군가 어머니의 실종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연락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떨어진 목소리. 지금 만나야 합니다. 그 말은 경고 같았고 협박 같았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아버렸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기억 상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실종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던 더 거대한 실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번호,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박순정 어르신, 그분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비가 내렸고 와이퍼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복지센터.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한 씨 맞죠? 그는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한 달 전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기억을 잃어가던 어머니가 이 먼 곳을 혼자 찾아왔다고?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나는 녹음기 속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림자, 계속 따라오던 낯선 존재. 그리고 남자는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당신 이름으로 누군가 계속 무언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의료기기 구매네요. 어머니의 병원 기록과 겹치는 날짜, 그리고 배송지 주소, 모든 게 의도된 조작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성하나, 절대 속지 마라. 나는 숨을 멈췄다. 속지 말라. 누구에게? 가족? 혈육? 내 옆에서 늘 어머니를 챙긴다고 말하던 사람들. 남자는 복지센터 뒤편 문을 가리켰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입니다.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성하나, 우릴 속이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비가 더 거세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림자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다.